안녕하십니까. 동산형의 부동산 수다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을 맞이하여 연예계의 김희철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연예계 우주 대스타가 있는데 부동산계의 대스타를 한번 모셨습니다.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모셨는데요. 우리 그 2025년에 어떤 전문가를 모실까 이 피디님들하고 오랜 시간 상의를 했는데 다행히도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25년이 됐어요. 아무래도 시청자님들이나 구독자님들께서는 25년 부동산 굉장히 요즘 다사다난했던 24년을 지났기 때문에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아무래도 연말 연초는 이제 새해 전망들을 항상 하다 보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시고 네네. 저 역시도 투자자다 보니까 항상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음. 이제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실 궁금한 거 알기 전에 이거 먼저 꼭 아셔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홍보하고 갈게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김정은 선생님께서 드디어 오랜 시간 모두가 갈망했던 우리 김 소장님은 왜 책을 안 내주시는 거예요 했던 그 열망을 담아 책을 내주셨습니다. 야, 이거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이 책이 드디어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4쇄? 최근에 이제 4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야, 이 4쇄가 된 이 책이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정말 쓸만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제 저희가 김재경 소장님 하면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재개발 쪽에 대한 어떤 법률, 뭐 사례,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이야기해 주시는 어떤 카운셀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담아 주셨어요. 노하우가 정말 잘 담겨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 부동산을 읽고 투자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 보시는 영상 중에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또 구독자님들께서 이거 좀 재밌게 봤다, 또 오늘 영상이 즐거웠다 하고 공유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채널에 도움이 되도록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하는 그런 어떤 참여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선물로서 보답으로서 오늘 책을 10권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단은 25년 시장 전망을 좀 듣고 싶어요, 시장님. 지금 전국이 불안한데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될지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김재경 선생님께서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시는지 좀 민감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지만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은 2025년도 부동산 시장은 그 누구도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에 네. 이 탄핵 정국이 네네. 어떻게 해서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린다. 네네. 혹은 애초에 안 열릴 수도 있죠. 네네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려가지고 정권이 또 이제 진보 보수 혹은 어떤 후보가 될 건지 맞추실 수 있으실까요? 민주당이나 뭐 누가 우리 편이냐 이렇게 가릴 것이 아니라 일단은 벌어진 일에 대한 어떤 어떤 책임이랄까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어떤 결과물이 바뀌지 않을까.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났으니까. 근데 생각처럼 또 그렇게 흘러가진 않아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치 채널이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도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도 많고 근데 제가 갑자기 25년 전망을 하라고 했더니 네. 여기서 네. 조기 대선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표현 자체도 네. 되게 막 발끈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제가 왜 꺼내냐면 네네. 사실 부동산 시장은 네네. 정책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뭔가 대표적으로 세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인허가에 대한 사항들이라든가 정책의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책을 누가 결정하느냐? 아무래도 정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사실 다음 정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게 이런 전망을 명확하게 한다라는 게 좀 어불성설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럼 몰라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투자자다 보니까 항상 이제 시나리오별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조금 이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원래라면 네네. 정권이 안 바뀌고 그대로 갔었다라고 하면 좀 평이하게 갈 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에 이제 2024년도 12월 달에 비상기업 사태 이후로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기 전이었었으면 네네. 사실 저는 맨 처음에 2025년도 전망이 음. 되게 금방 시장 회복되면서 빠르게 이제 움직여질 거라고 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요즘. 네. 그래서 실제로 2023년도도 그랬고 2024년도도 그랬고 시장이 정말 계속적으로 회복하고 있었었고 네. 여기서도 2024년도 말에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가기 직전만 하더라도 사실 여름에 엄청 불장이었잖아요. 사실 저희 부동산도 막 거래가 많았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비상계엄 이후로 갑자기 잠정 휴업이 됐지만 네. 굉장히 화랑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름에 불장이었고 음. 사실 대출 규제가 있긴 있었어도 네네네. 아 이거 대출만 좀 그랬지. 그러니까 음. 즉 연초에 대출 다시 좀 풀리고 나면 네네. 다시금 거래 활성화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다가 네네. 갑자기 12월 달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어. 비상계엄이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터졌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이벤트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스무스하게 계속적으로 현 정권 스탠스 자체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을 물론 완화한 것도 있고 못한 것들도 있죠. 이제 국회에 이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서울 중심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기가 이제 노도강 쪽으로도 퍼지고 있고 이제 경기권에서도 그렇고 지방조차도 우리가 지방 찬바람 분다라고 하지만 사실 거점 도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래가 다시금 살고 있었었거든요. 그 얼마 전에 빠져서 오셨다 가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구하고 부산에 피가 다시 붙었다고. 네, 미분양들도 많이 또 네. 해소되고 있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네. 사람들이 지금 막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사야지 네.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좀 얼어붙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상황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2023년도, 4년도, 5년도 비슷한 흐름 속에서 이제 서울 중심으로 올라갔던 게 온기가 좀 퍼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문제는 갑자기 일단은 심리가 얼어붙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실질적인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이게 보수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보수적이라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항으로 보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야당의 대표적인 후보가 이재명 이제 당대표잖아요. 네네. 이재명 당대표가 진짜 이제 조기 대선 열려가지고 대통령이 된다라고 보게 되면 부동산 세금 정책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지금보다 굉장히 좀 무거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이 또 우리 문재인 정권보다 매운맛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은 그래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스탠스였는데 전 정권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다주택자 규제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일단은 그분들은 옳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왜냐면 우리 주택이 없는 이유는 다주택자들 때문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취득세 규제했죠. 종부세 강화했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중과세를 때리죠. 이런 식으로 갖다가 다주택자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다주택자가 되지 못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인 사람들을 막 못 살게 굴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주택수를 줄여야겠죠. 네네네. 우리 동산이 형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자산가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도 착각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 동산이 형님께서 이제 집이 여러 채인 거예요. 네네. 어우 대부호야. 네네네. 반포에도 있고 네네네. 압구정에도 있고 네네네. 마포에도 있고 그리고 막 부산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그래요.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예, 클래스가 있으시니까요. 네네. 그런데 주택수를 근데 막 종부세를 막 억 단위로 납부하다 보니까 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죠. 종부세 매년 억 단위로 내는 건 힘들잖아요. 네. 좀 정리하려 할 때 어느 지역부터 팔 것 같아요? 강남이 아니고 뭐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지 않는 중심지가 아닌 거. 네. 현대부터 빼겠죠. 그렇죠. 지방부터 빼고. 사실 아까 예시 들었었던 것처럼 뭐 광주, 부산이 뭐 지방이라고 막 하기에는 광역시잖아요. 네네네.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것도 서울을 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방 먼저 정리할 거고 네네. 그리고 경기권역 먼저 정리할 거고 네네.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도 아무래도 핵심지가 아닌 곳들 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반포 압구정을 팔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건 안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소유할 거다 보니까 음. 상대적으로 아까 뭐 마포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지역이즘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내가 꼭 하나를 사수하는 반포를 사수하지 음. 마포를 사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반포를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싹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또 돈이 남잖아요. 네네. 돈이 나면 또 오히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반포를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네. 난 반포가 없었어. 네. 반포를 살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고 일명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게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음. 지금 여러분들도 분위기가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실제로 지금 마포구만 하더라도 좀 조정되는 매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포를 가보시면 여긴 딴 세상입니다. 저희 손님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현금도 또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반포에 관심이 많다 해가지고 제가 반포에 실제 거래될 만한 매물들이 무엇이 있나 한번 찾아봤거든요. 오래전 얘기도 아닙니다. 바로 저번 주에 알아봤었는데 네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반포 아크루 리버파크 33평이 60억에 거래됐다는 뉴스는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뭐 그게 뷰가 되는 게 60억이니까 네네네. 뷰 안 되는 애들은 그래도 40억대가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을 했는데 레미안 원베일리를 제가 직접 다 알아봤더니 네. 50억 미만이었어요. 음. 깜짝 놀랐어요. 네이버 부동산에 49억짜리가 있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네. 없대요. 네. 동호수가 안 좋은 거라 하더라도 얼마짜리가 있나요 했더니 막 52억, 53억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즘 뭐 뉴스에서는 집값 뭐 떨어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반포는 남의 얘기네요. 또 최근에 기사도 떴잖아요. 53평형이 106억에 거래돼가지고 네, 평당 2억 2억 시대에 찍었다고. 열렸다고. 네. 그래서 와 제가 뭐 불과 1년 전에 반포 주공 단지에서 영상 찍으면서 이제 20억도 더 올라갈 거다라고 네. 하면서 영상 올린 게 있거든요. 예. TV에. 네. 그때 막 댓글로 뭐 헛소리 한다, 지금 떨어진다, 네네. 뭔 소리냐 했는데 음. 사실 저도 여기서 말한 20억이 음. 1년 만에 올라갈 줄 몰랐었어요. 그렇게까지는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초에 찍은 영상이었는데 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더 올라갈 거다, 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벌써 20억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지? 하면서 저조차도 이게 시장이 왜 이런가 싶고 얼마가 되려고 이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강화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원래라면 다주택자분들 이렇게 급하게 움직일 게 아니었는데 만약에 정권이 급변돼 가지고 다시금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종부세 맞아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이게 못 버텨요. 그러니까 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종부세만 무서운 게 아니라 당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30%를 붙게 되면 지금 양도 차익에 따라서 최고세율 45%거든요. 네. 30% 중과하면 75%. 그렇죠. 여기 지방세 10%, 즉 7.5% 더하면 82.5% 최고세율이에요. 그렇죠. 그럼 차떼고 포떼고 남는 게 없네?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지금 정리해야겠다 하면서 그런 상황이 사실 정치적인 리스크를 일단은 인지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정권 불확실성이 오히려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빨리 오는 게 아니냐라는 인식들로 인하여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사건이 안 났으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좋은 장으로 갔을 텐데 이미 그런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럼 이제 좀 뭔가 바뀔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이제는 뭐 트리거는 사실상 당겨진 거고 네.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느냐만 봐야 되는 건데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기다려보겠다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몇 천만 원씩 떨어지는 물건도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건 아니니까 뭐 그게 뭐 5%이든 10%이든 그 정도 떨어져야지 뭐가 내가 살맛이 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분들 입장은 사실은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가격이었던 걸 봤기 때문에
금세 올라간 거 조금 또 내가 만회할 길은 없을까? 조금만 떨어져 주면 나 살 수 있을 텐데 요 바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될지 안 될지 진짜 중요한 질문이겠죠. 저는 그렇게 조정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음. 네, 서울에 신축 아파트 받고 싶어요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면 네네. 그게 지금 조정되는 곳들도 있고 네네.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는 곳들도 있고 막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지만 일단은 내가 서울에 신축을 매수하려고 했었을 때 이게 싸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명확하게 해보셔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정권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그대로 보수 정권으로 유지가 된다고 가정해보면요. 다주택자 규제 그래도 계속 완화하려는 스탠스잖아요. 근데 완화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국회가 180석을 딱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법안 개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취득세부터 해가지고 완화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하나도 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건데 그러면 그냥 현상 유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요. 다주택자를 오히려 더 억제하는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또 누가 들어오냐면 호재이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뉴스 찾아보면 뭐 네. 영국의 뭐 미국의 뭐 임대 회사들이 한국 시장이 메리트가 있다 하면서 와가지고 막 여기 들어오는데 빌라 오피스텔 사가지고 임대업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그냥 외국인들한테 세내는 거예요. 그게 좋은 사회인가라고 하면 전 그거 사실상 국부유출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다 나왔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그 지금 뭐 정치적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또 뭐 당연히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다시 안정화를 찾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라는 그 궁금증을 던지는데 이 책의 어떤 주제이기도 한 것 같았거든요. 부동산은 이렇게 간다라는 정확한 어떤 가이드 이게 이 책에 잘 담겨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책을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사실이니까. 근데 야, 이 와중에 지금 비상계엄 이후로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진 와중에 이게 4세째 같다는 건 내용이 실하다.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 25년의 이제 정치적 좀 불확실성 때문에 부동산을 어떻게 봐야 되는 얘기는 결국은 뭐 그러네요. 정치적으로 불확실성 때문에 뭔가 불안하든지 할수록 말씀하시는 어떤 내용이 좋은 부동산 더 갖고 있으려고 하고 나머지를 던진다. 뭐 이렇게 저는 아까 와닿더라고요. 반포가 말씀하시는 대로 야 이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사실 뭐 전문가님들도 사실 그렇게 말씀들은 하시지만 그렇게까지 오른 거에 대해 다들 놀라지 않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좋은 부동산이구나. 이게 답인 거네요. 오늘 사실 이제 그 중요한 이야기는 25년에 대한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볼까였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불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돼갖고 트럼프가 사고를 많이 칠 것 같다는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그로 인해서 굉장한 경제 호황이 오든지 굉장한 경제 불황이 올 텐데 이런 분에 대해서 겁을 먹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서방 보니까 다양한 게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인 거예요. 딱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위로 한국이 우방국으로서 약간 중국 견제하고 했었을 때 약간 수혜를 볼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한편 기억나시는 이벤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국민들 다 힘들었었지만 집값이 막 폭락했었던 시절. 단순히 조정, 하락이 아니라 폭락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 무엇이 있었나요? 저는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97 IMF하고 금융위기 2008년 23년에 있었던 우리 그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때 약간 집값이 30% 떨어졌을 때 세 번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딱 콕 집어 주셨는데 그 정도 돼야 이제 무너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97년도 IMF 때는 사실 그때 기업들 다 도산하면서 무너지고 자, 국가가 망하니 안 망하니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던 거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사실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로 갔다가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무너졌었고, 음.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이렇게 미친 듯이 올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걸 예상했다라고 하면 때도 버릇있을 겁니다. 뭐 대한민국 경기가 좋다, 호황이다 이런 얘기 근래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태어나서 별로 들은 적이 없고 태어난 이후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 저도 제가 학생 때도 맨날 뭐 청년 실업률은 항상 뭐 최고고 네. 취업하기 힘들고 네. 항상 위기다 뭐 네. 항상 안 좋았는데 경제가 그렇다고 해서 일본처럼 역성장을 하지는 않았고요. 경제 성장률이 그때 당시에 막 한 자릿수 성장할 때도 너무 낮아요라고 했었지만 여기서도 5%대 성장이 지금 와서 보니까 5% 성장 컸던 것 같아.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딱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도 10억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입니다. 근데 내가 이 10억이라는 돈을 10년 전에 통장에 넣어놓고 그대로 내줬었어. 느낌이 또 어떤가요? 녹아 먹은 거죠. 그렇죠. 돈이 녹아 없어지는 거죠. 통화량이 계속적으로 풀리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떻게 따지면 실질 내재 가치가 올라갔다기보다도 올라간 측면도 있겠죠. 근데 이게 명목 가치가 변하는 것들도 없잖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변화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봤을 때 그럼 계속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실물 자산, 즉 화폐 가치를 방어하는 수단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있는 건데 경기는 당연히 안 좋을 수 있겠죠.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설마 트럼프가 중국을 죽이려고 할 수는 있어도 한국도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럼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한국이 무너져 가는데 거기 왜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보다 보면 진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국가가 망하기를 바라는 건지 그냥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기가 어려운 거랑 그런데 진짜 부동산 가격은 맨 마지막에 무너지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무너질 정도로 경제가 개박살 나길 바라는 건지가 좀 애매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도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구분은 해야겠죠.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내에서도 이런 규제 때문에 어디가 눌려지고 어디가 더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즉 돈의 흐름의 차원인 거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부동산 강남 불패 그딴 거 없다. 다 박살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을 때는 그러면 뭐 이게 전체적으로 다 무너져야 되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이 불황이 왔을 때 정말 그 반포도 내려갈 것인지 요게 궁금했던 건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반포 압구정이 떨어지는 걸 안 바라는 사람 서민은 없어요. 중산층도 없어. 부자는 반포 압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지. 저 반포 압구정이 없거든요. 사실 오늘 25년의 어떤 부동산 시장 점검을 하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양극화에 있어서 좀 좋은 부동산도 좀 떨어질까? 좋은 부동산 사고 싶으니까 그게 궁금했는데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희가 알기로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이시고 또 재개발의 신으로 활동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보니까 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져야 되는 원칙들 또는 기준들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책을 쓰신 동기가 뭐예요? 네, 제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정비사업에 대한 책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첫 책이다 보니까 오히려 정비사업 얘기보다도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책을 먼저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역시 상담을 많이 해보시겠지만 네네. 상담하실 때 네네.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버시는 분도 있지만 까먹고 투자를 실패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투자 실패 사례들을 보다 보면 진짜 막 터무니없게 막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만 맞아. 근데 이게 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했더니 막 엉뚱한 것들을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게 조금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일단은 크게 두 가지 동기부여가 있었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엉뚱한 부동산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좀 구제를 좀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자. 왜냐면 우리가 상가를 투자해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토지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경매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고 당연히 아파트로도 돈을
잃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게 투자라는 맞아. 거는 항상 다 자기가 잘 분석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근데 이게 그나마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하는데,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막 하드 난이도를 갖다가 내가 깨우러 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튜토리얼부터 해야 되잖아요. 게임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게임 캐릭터 딱 만들었으면 네. 초보자 사냥터부터 해야 되는데 바로 갑자기 뭐 보스 레이드 하겠다고 막 돌아다니면 이제 한 방에 레벨도 쫙 하고 보상도 좋은 거 받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사실 거기서 내가 벌 확률보다 잃을 확률이 더 많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들 사실 가장 쉬운 투자가 저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파트조차도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파트 시장 다 같지 않다. 우리가 지역별로도 다르고 지금 온도 차이가 쭉 이렇게 다르고 정책에 따른 리스크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근데 내가 여기서 더 한 발 더 깊게 들어 예를 들어 상가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상가를 내가 상권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업종을 임차를 맞추고 그리고 임대차에 대한 관리들이니 이거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돈을 벌지만 대부분은 돈을 잃는다더라. 그러면 이런 원칙들을 얘기해 드려야겠다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제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이니까 정비 사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했었다가 누군가는 아파트 좋다, 누군가는 경매 좋다, 누군가는 토지 좋다, 누군가는 상가 좋다, 누군가는 꼬마 빌딩 투자해라. 이런 것처럼 뭐 김재경 소장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해라. 이렇게 보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의 목표가 최종적인 목표는 신축 아파트의 완성이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신축 아파트 시장도 볼 줄 몰라.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재개발 재건축 돈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거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부터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제가 생각하는 그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총집합해가지고 쫙 써봤습니다. 네. 이런 것 중에 제일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은 거 아닐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그럼 구체 PIR이 몇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 수치도 고무줄입니다. 어느 기사 보면 PIR이 뭐 16배다, 어디는 18배다, 어디는 20배도 넘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PIR이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죠. 그럼 분자와 분모값을 가지고 장난질 치기가 너무 좋아요. 보통 소득을 얘기할 때는 중위소득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중위소득 기준이게 되면 가격도 중위주택 가격을 기준 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책에서도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보니까 그걸 다 이제 네. 명시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청 자료를 통해 가지고 중위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소득도 우리가 1인 가구냐 몇인 가구냐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중위주택 가격이 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5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이제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보는 거요. 네, 왜냐면 이것도 아파트에 대한 중위 가격이냐, 네. 빌라냐, 단독이냐, 연립이냐, 여기서 또 뭐 전체 종합이냐, 모든 주택에 대한 총합이 다 다르죠. 주택이란 단어기 때문에 모든 상품이 껴있기 때문에 그럴 네. 수도 있군요. 근데 서울특별시 가격이 비싸요라고 하는 것도 틀린 게 우리가 KB 통계를 보게 되면 서울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이 넘어갑니다. 예. 그런데 서울의 연립 다세대 평균 가격은 4억이 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 빌라 매수하기 어려워요라는 거는 틀린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연봉이 뭐 낮아, 내 월 소득이 2, 300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빌라 매수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또 이런 얘기 하겠죠. 아, 뭐 빌라가 뭐 4억짜리가 어딨냐. 역세권에 뭐 신축 찾아오면 빌라도 6억, 뭐 7억도 있고 그렇다더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 눈높이, 아까 말했잖아요. 빌라도 오래된 빌라도 있을 거고, 네. 신축도 있을 거고, 역세권이 있을 거고, 비역세권이 있을 거고, 다 다른 게 음. 그게 이제 중위값도 있는 거고, 평균값도 있는 건데, 내 눈높이 자체가 애초에 평균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는 거는 사실 평균 이상의 주택들을 보면서 내 소득은 평균을 보는 것도 아니고 중위 가격으로 보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장난질을 왜 칠까라고 하면 자꾸 문제가 있다, 집값이 거품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정책을 기입할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음. 전 그렇게 봅니다. 애초에 서울 부동산을 서울 사람들이 사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외지인 투자 비율이 역대급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지방 사람들이 서울 주택을 산대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 잠실에 사는 사람이다. 그럼 잠실에서도 맞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그 맞벌이 부부 연소득 합쳐가지고 잠실 집값과 PR 매겨보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방에서 외지인들이 이제 서울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거는 약간 논외가 되는 거죠. 실질적인 소득 대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부의 이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산을 재배치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서울은 집값이 뭐 더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건 모르겠고 일단 안전 자산인 것 같아요. 내가 서울에다가 파킹을 해놓을 거야. 에셋 파킹이라는 표현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갖다가 자산가들이 싹 정리해가지고 여기로 온다. 그거는 PR로 얘기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돈이 몰리는 식으로 갖다가 쏠리는 그런 부분들, 아까 말 무조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보는 것도 그럼 거기를 매수하는 사람들 소득이 몇일까 제대로 생각해 보는 거고, 그리고 꼭 거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난 거주는 지방에 하지만 자산을 서울로 이전할래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측면들도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자꾸 PIR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함정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뭐 PIR 이거 하다 궁금했던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니까 사실 이제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PIR이 부담스럽지 않다. 내가 못 부담하는 것 뿐이지 그걸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차고 넘치기 때문에 집값이 뭐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거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라 이런 뜻이네요. 이게 사실 책을 몽땅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조금씩 줄여서 다음 이야기부터 이제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미천이 다 들어가면 책을 안 사요. 이제 너무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 사실은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좋긴 하지만 같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저희가 많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